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역대급 신동으로 태어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에게 물려받은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어마어마한 군수업체로 성장시킨 토니 스타크는 남부럴 것 없는 그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그는 보통 혼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그가 만든 인공지능 자비스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그에게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비서 페퍼 포츠와 공군 중령 제임스 로드가 바로 그들이죠. 어느 날 스타크는 반중력 기술을 이용한 제리코 미사일 시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는데요. 그곳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필압되어 있던 박사 인센의 치료로 일주일의 삶을 겨우 연장하죠. 그리고 이제 토니는 이들을 위한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토니는 좌절합니다. 암울한 상황을 떠나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제품들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 토니가 반중력 기술과 아크 리액터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이언맨의 초기 모델 마크 1입니다. 거기에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인센의 희생이 보태지면 토니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온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토니는 말하죠.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군수사업을 접겠다고요. 부회장 오베디아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용화를 못 시키고 있던 아크 리액터의 새로운 버전을 보여주고 나면 상황은 정리가 되네요. 페퍼와 함께 자신의 생명줄을 기도한 아크 리액터를 업그레이드한 토니는 이제 자비스와 함께 마크2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자유비행에 성공하죠. 고고도로 인한 결빙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색까지 컨펌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아이언맨 수트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오베디아는 주주들을 핑계로 스타크를 회사의 경영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토니는 알게 되죠.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테러범들과도 거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무력해진 토니는 자신의 수트가 무기로도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직접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의 멋진 신고식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 미 공군이 개입하며 위기에 처하지만 친구 로드가 상황을 무마시켜주네요. 한편 테러리스트의 수장이었던 라자는 마크1의 수트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는 바로 오베디아네요. 토니를 죽이지 않았음을 추궁하던 오베디아는 무력으로 그 수트를 빼앗습니다. 토니는 항상 미션을 해결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그 힘으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었죠. 이제 찾은 새로운 미션은 그 반대입니다. 회사가 거래한 무기들을 찾아 파괴하는 것 말이죠. 그 진심을 이해한 페퍼는 오베디아의 자료를 뒤지는데요. 그 과정에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다행히 쉴드의 콜슨을 만나며 상황은 모면하네요. 이제 막다른 길에 선 오베디아는 토니를 찾아가 아크 리액터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마크1의 개량품 아이언몬거를 활성화시켜 페퍼를 죽이려 들죠. 토니는 간신히 페퍼가 넘기는 구형 리액터를 확보하고요. 수트를 입고 오베디아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덩치를 넘어 아크 리액터의 힘에서도 역부족입니다. 결빙까지 시켜보지만 마찬가지죠. 결국 회사에 대형 아크 리액터를 폭주시키며 상황은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토니가 다시 한번 깜짝 발표를 하고 나면 아이언맨 1편은 막을 내립니다. 버지니아의 실험에서 브루스 배너 박사는 심장박동이 오르면 녹색 괴물 헐크로 변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신의 연인이었던 베티를 상처 입히죠. 그리고 현재 배너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네요. 헐크로 변하지 못하게 마음을 다스리며 미스터 블루와 이 저주를 치료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너의 실수로 그의 피가 미국으로 흘러가고요. 그것을 단서로 버지니아의 썬더볼트 로스 장군은 브루스 배너의 소재지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에밀 블론스키의 팀에게 브루스의 생포를 맡기죠. 이제 브루스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갈등을 겪던 불량배들을 마주하고요. 그들이 브루스를 자극하면 헐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밀 블론스키는 그 강력한 위력을 마주하죠. 그 힘에 압도된 에밀은 로스 장군에게 그 정체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꼭 잡아낼 테니 자신에게도 그 주사를 놓아달라 요청하죠. 한편 껴안은 브루스는 채비를 하고요. 버지니아로 넘어옵니다. 알고 지내던 스탠의 집에서 머무르며 미스터 블루와의 접촉을 시작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 베티를 다시 만납니다. 다른 남자가 생긴 그녀를 브루스는 일부러 찾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브루스를 사랑하고 있죠.
다음날 브루스는 치료를 위해 떠나고자 하는데요. 로스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베티는 자신의 아버지인 로스 장군을 가로막지만 그의 군대는 브루스를 포위하고요. 헐크를 끄집어냅니다. 이제 강력해진 에밀의 특수무기까지 동원하며 헐크를 제압하려 하는데요. 그 과정에 베티가 위험에 처하자 헐크는 베티와 함께 도망칩니다. 그 전투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에밀은 며칠 후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힘을 갈망하는 그는 또다시 주사를 맞죠. 한편 괴물인 줄 알았던 헐크는 베티 앞에서는 순한 양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브루스는 베티와의 연인이었던 시절로 돌아온 듯하지만 좀 한계는 있네요. 둘은 함께 뉴욕의 미스터 블루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본명은 스턴스로 대학 교수이죠. 호기심 가득한 그의 도움으로 배너는 자신의 저주를 치료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스의 부대가 들이닥치고요. 브루스는 체포됩니다. 그의 혈청을 이용해 군사 무기를 만들려 했던 그는 치료된 브루스에게 각오하라 말하죠. 하지만 그동안 스턴스를 찾아간 에밀은 그가 보관하고 있던 브루스의 혈청을 이용해 어보미네이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로스는 통제 불가능한 그 광경을 목격하죠. 자, 이제 브루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사라졌을지도 모를 헐크를 깨우기 위해 그는 몸을 던지고요. 다행히 헐크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거대한 녹색 괴물들의 육탄전이 벌어지네요. 로스의 헬기까지 동원하여 어보미네이션을 제압하는 듯해 보이지만 역공으로 인해 베티가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헐크가 구해내고요. 분노한 헐크는 이제 어보미네이션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먹이려던 순간 베티가 등장하며 헐크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지만 헐크는 다시 도망칩니다. 베티를 떠나 외딴 별장에서 브루스가 헐크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제 퇴물이 된 로스에게 토니 스타크가 찾아와 새로운 팀에 대한 제안을 던지고 나면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는 막을 내립니다. 자신이 아이언맨임을 공표해버린 토니는 이제 슈퍼스타입니다. 페퍼를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로 앉히는 등 한없이 낙천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에겐 커다란 비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크 리액터의 팔라듐 독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토니는 모로코 출장 중 위험한 레이싱에 참가하는 객기를 부리는데요. 그 와중에 아크 리액터를 사용하는 이안 반코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휴대용 아이언맨 슈트로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네요. 그가 사용한 원천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설계도는 6개월 전 죽은 그의 아버지 안톤 반코에게서 물려받았는데요. 안톤 반코는 과거 하워드 스타크의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추방당했죠. 그렇다면 이자는 지금 외로이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군요. 토니는 이미 수감된 그를 무시하지만 스타크를 견제하던 해머사의 CEO는 그런 입안을 탈옥시켜 아이언맨의 경쟁작을 맡겨버립니다. 게다가 벤 스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는 아이언맨 수트를 국가 소속으로 돌리라고 있었는데요. 모로코 사건은 그것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니의 친구 로디는 일선에서 그걸 막아주고 있었지만 정신줄을 놓아가던 토니의 행태를 참지 못하고 마크2 수트를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귀속시켜버리죠. 이제 삶의 의욕마저 사라져버린 토니에게 쉴드의 수장 닉 퓨리가 찾아옵니다. 나타샤를 통해 토니를 지켜보고 있던 퓨리는 토니에게 오래된 가방을 전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토니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팔라듐을 대체할 물질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있죠. 이제 길을 잃었던 스타크에게 새로운 미션이 부여되었습니다. 한편 해머의 통제를 받는 이반 반코는 드론 부대를 만듭니다. 정부의 마크2를 워머신으로 개조하는 일에도 일조하죠. 이제 해머는 스타크 엑스포에서 그것을 선보여 토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코의 꿍꿍이가 숨겨져 있죠. 자, 이제 토니는 새로운 아크 리액터로 무장하고요. 반코의 음모를 막기 위해 엑스포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머의 장비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죠. 해킹된 드론과 워머신은 반코의 지시를 따라 엑스포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타샤 로마노프와 해피는 반코를 찾기 위해 해머사를 습격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네요. 그래도 워머신은 해킹에서 벗어나고요. 이제 둘은 함께 반코의 드론들을 멋지게 박살내버립니다. 자, 최종 보스는 강력한 수트를 입은 반코입니다.
하지만 토니와 로디가 힘을 합치면 그것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네요. 뒤이어 반코가 심어놓은 드론의 자폭 모드가 가동되지만 그 위기에서 토니는 페퍼를 무사히 구해내고요. 전편에서 못 이룬 로맨스도 완성해냅니다. 이 소동으로 닉 퓨리의 어벤져스 계획은 일단 보류됩니다. 하지만 토니가 애국 훈장 정도는 받게 해주네요. 그리고 뉴멕시코에서 쉴드 요원 필 콜슨이 토르의 뮬리를 발견하고 나면 아이언맨 2편은 막을 내립니다. 신의 도시 아스가르드에선 오딘의 아들 토르의 즉위식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캐스켓을 훔치러 온 프로스트 자이언트족으로 인해 즉위식은 중단되죠. 이 프로스트 자이언트족은 기원전 965년 지구를 멸망시키려 했던 종족인데요. 오딘이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힘의 원천 캐스켓을 빼앗음으로써 지금까지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호전적인 성격의 토르는 동생 로키와 친구들을 이끌고 비프로스트를 이용해 그들의 행성 오투나임으로 향하는데요. 이 싸움을 오딘이 등장해 막습니다. 그리고 토르를 추궁하죠. 혈기 넘치는 토르는 오히려 전쟁을 피하려는 오딘을 모욕하고요. 결국 오딘은 토르의 힘을 빼앗고 뮬니르와 함께 미드가르드 행성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미드가르드란 바로 지구인데요. 그곳에서 토르는 기상현상을 연구하던 제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지네요. 그 폭풍이 워몰이었음을 알게 된 제인의 팀은 이 매력적인 남자를 거두어들입니다. 하지만 교수 셀빅의 눈에 이 남자는 어릴 적 읽은 동화 속 신화에 빠진 망상가입니다. 결국 토르는 홀로 그의 망치 뮬니르를 찾으러 떠납니다. 하지만 비밀 조직 쉴드의 등장으로 연구 자료를 빼앗겨버린 제인은 이 사태에 전말을 드는 대가로 토르를 돕기로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토르는 쉴드의 기지에서 뮬니르를 찾아내죠. 쉴드의 요원 호크아이가 그런 토르를 겨누지만 콜스는 일단 지켜보자 합니다. 그리고 토르는 망치를 들어 올리지 못하네요. 쉴드는 실망하고요. 토르는 좌절합니다. 이제 구금된 토르에게 로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전 사태의 충격으로 오딘이 죽었고 왕위는 자신이 계승하며 협정을 위해 토르는 영원히 추방될 것이라고 말이죠. 슬픔에 잠긴 토르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허약한 육체로 인해 프로스트족에게 버려진 후 오딘에게 거두어져 자라온 로키는 오딘의 적자 토르를 항상 질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육신이 허약해진 기회를 이용해 왕위를 찬탈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즉위식 때의 사건 역시 로키의 음모였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은 비프로스트를 이용해 지구로 향하고요. 로키는 그것을 방관한 문지기 헤임달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오투나임의 왕에게 모종의 거래를 제안하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토르는 풀려납니다. 그런 토르에게 셀빅이 친구가 되어주고요. 제인은 교감을 넘어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해주네요. 그렇게 이들과 식구가 된 토르에게 4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강력한 무기 디스트로이어도 등장하네요. 이건 이들의 힘으로 막아내기엔 너무 강력합니다. 결국 토르가 나서고요. 로키에게 말하죠. 동생인 너를 이런 상태가 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요. 강한 일격에 토르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오딘의 눈물과 함께 뮬니르가 돌아오고요. 토르는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토르는 천둥의 힘까지 이용해 디스트로이어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제인의 연구 자료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쉴드의 콜슨과도 협정을 맺죠. 한편 아스가르드에서는 로키와의 거래대로 암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로키가 그것을 막습니다. 이제 로키는 오딘을 구한 자가 되었네요. 그리고 로키는 자신의 핏줄이자 자신을 버린 행성 오투나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토르가 막네요. 그 과정에 비프로스트가 파괴되고요. 깨어난 오딘이 그들을 구합니다. 이제 오딘 앞에서 로키는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다는 오딘의 대답에 로키는 손을 놓아버리고 마네요. 이제 호전적이기만 하던 토르는 힘겨운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다리 위에서 헤임달을 통해 제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면 토르, 천둥의 신은 막을 내립니다. 1942년 오딘의 몸을 테서렉트를 손에 넣은 독일군 지휘관 슈미트는 졸라 박사와 함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2차 대전에 참전을 원하는 브루클린 출신의 스티브 로저스는 허약한 육체 때문에 매번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친구 버키 반스의 참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신세죠. 하지만 어스킨 박사는
그런 로저스를 자신의 고난으로 뽑아주는데요. 포기를 모르는 정신과 그의 선한 내면이 슈퍼솔저 프로젝트에 적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저스는 강력한 육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이의 공격으로 어스킨 박사가 죽게 되고요. 다행히 슈퍼솔저 용에게 유출은 막지만 스파이는 자살해버립니다. 하일 하이드라를 외치면서 말이죠. 로저스의 활약을 지켜보는 의원은 그에게 일을 제안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시 채권의 광고 모델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실험체로 썩는 일 이렇게라도 나라에 봉사하는 길이 나은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카터 요원을 통해 친구 버키가 하이드라에 잡혔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체스터 대령은 캡틴 아메리카 따위의 말은 듣지 않지만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하워드 스타크가 그를 돕고요. 이제 로저스는 맨몸으로 하이드라의 본거지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저스는 포로들을 구출하고요. 실험체가 될 뻔한 친구 버키도 찾아냅니다. 하이드라의 수장 슈미트는 그런 로저스에게 관심을 보이네요. 심지어 밀리지도 않습니다. 슈미트 역시 어스킨의 실험체였기 때문인데요. 그의 악한 내면과 함께 불리우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레드스컬입니다. 이들은 폭발하는 기지에 로저스를 버려둔 채 탈출해버리죠. 하지만 당연히 로저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웅이 되죠. 스타크는 이 영웅에게 비브라늄으로 만든 강력한 방패와 갑옷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로저스의 팀 하울링 코만도스는 전쟁터로 나가 하이드라의 기지들을 아주 신나게 파괴합니다. 하지만 졸라 박사를 체포하는 과정에 친구 버키를 잃게 되고요. 슬퍼하는 로저스의 곁을 패기가 지켜주네요. 생포된 졸라 박사를 통해 레드스컬의 세계정복 계획을 듣게 된 로저스와 미국군은 마지막 남은 하이드라의 기지를 습격합니다. 레드스컬은 폭탄에 실린 발키리를 조종해 도망치지만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가 가만히 보내줄까요? 결국 둘은 막상막하 육탄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발키리의 동력원 테서렉트의 이상으로 레드스컬은 미지의 공간으로 소멸되어 버리고요. 미국의 폭격을 우려한 로저스는 자신과 함께 비행정을 그린란드로 추락시켜버립니다. 자네를 찾기 위해 나선 스타크는 테서렉트밖에 찾지 못하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그렇게 전설로 남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깨어난 로저스가 쉴드의 국장 닉 퓨리를 마주하게 되면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는 막을 내립니다. 쉴드 연구소의 테저렉트 큐브가 스스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로키가 등장하죠. 그는 치타 리셉터로 호크아이와 셀빅 박사를 세뇌한 후 큐브를 가지고 도망치는데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공간을 만지는 능력을 가진 이 큐브로 포탈을 열어 지구를 노리는 치타우리족들을 불러들이는 것.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쉴드의 닉 퓨리는 어벤져스 계획을 발동합니다. 요원으로서 임무 중이던 나타샤 로마노프, 숨어서 조용히 지내던 브루스 배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티븐 로저스, 새로운 동력원을 갖추게 된 건물주 토니 스타크까지 모이고 나면 그들을 태운 거대한 헬리캐리어가 떠오릅니다. 덕분에 독일의 한 사교장에 등장한 로키가 소란을 벌이지만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가 함께 로키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토르가 나타나 자신의 동생 로키를 데려가고요. 아이언맨은 그런 토르를 공격합니다. 다행히 캡틴은 상황을 진정시키네요. 로키는 헬리캐리어 내의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어벤져스, 이들에게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셉터가 놓인 방에 모인 이들은 결국 서로를 헐뜯으며 오합지졸처럼 다투게 됩니다. 그때를 노려 공격이 시작됩니다. 세뇌된 호크아이와 적들이 잠입하고 브루스까지 헐크로 변신하게 되며 이제 함선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이 로키는 어벤져스에게 희망을 품고 있던 열정요원 필을 죽이고 이곳을 탈출합니다. 필의 죽음으로 숙연해진 로저스와 스타크는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세뇌되었던 호크아이는 블랙 위도우에 의해 정신을 차리고요. 헐크에서 돌아온 브루스가 깨어나고 오만했던 토르도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포탈이 열리는 곳이 스타크의 건물임을 알게 된 이들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죠. 먼저 도착한 스타크가 로키의 주의를 끌어보지만 포탈이 열리면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도착한 토르의 설득도 소용이 없네요.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까지 도착했을 땐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후였죠. 하지만 도착한 헐크가 스스로 그 괴력을 선보이고 나면 이제 이 여섯은 뭉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싸우는 역대급 명장면을 선사하죠.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이 어벤져스를 믿고 있는 닉 퓨리를 해임합니다. 일단 무서우니 맨하탄을 핵으로 날려버리겠다는 무식한 결정 때문이죠. 사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적들을 처치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건 맞긴 합니다. 하지만 헐크가 로키를 조져버리고 블랙 위도우가 포탈을 닫는 방법을 알게 되며 발사된 핵탄두를 포탈 너머 치타우리족에게 선사해주고 나면 드디어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테세락트 큐브와 로키는 토르에 의해 아스가르드로 이송되고요. 상황을 보호받는 타노스의 모습이 보여지면 어벤져스 1편은 막을 내립니다. 기원전 3000년경 어둠 속에서 태어난 다크엘프족의 말레키스는 태초의 물질 에테르를 이용해 우주를 어둠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9개의 우주가 정렬하는 컨버전스를 이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아스가르드의 보어왕은 그들을 물리치고 에테르를 숨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런던입니다. 여전히 토르를 기다리고 있는 제이는 달시와 함께 현실의 법칙이 무너진 폐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제이는 봉인된 에테르를 접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잠들어 있던 말레키스도 깨어납니다. 9개의 왕국을 통치하는 아스가르드의 일로 분주했던 토르는 하임달을 통해 제인에게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인을 찾아가죠. 로맨틱한 재회 후 그녀에게서 이상을 발견한 토르는 그녀를 아스가르드로 데리고 오고요. 그녀의 몸속에 에테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토르는 그런 제인을 원래대로 돌려주겠다 약속하죠. 한편 에테르의 행방을 감지한 말레키스는 부하 알그림을 위장시켜 아스가르드의 감옥으로 잠입시킵니다. 이곳에는 뉴욕 사태의 주범 로키도 갇혀있네요. 곧 알그림은 커스로 각성하며 감옥은 아수라장이 되고요. 다크엘프족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제이는 붙잡히지만 다행히 왕비 프리가의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희생되네요. 결국 다크엘프족은 퇴각하지만 부인을 잃은 오딘은 슬픔에 잠기고 맙니다. 장례를 마친 후 증오에 사로잡힌 오딘은 아스가르드를 폐쇄합니다.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다크엘프족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토르는 다른 방법을 찾고요. 그 과정에 은밀한 출구를 알고 있는 로키를 찾아가네요.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로키는 토르와 함께하기로 하죠. 오딘의 폐쇄령을 뚫고 이들은 스바르트 알프헤임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말레키스 앞에서 로키는 다시 한번 토르를 배신하네요. 제인의 에테르는 결국 말레키스에게 넘겨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모든 건 노림수였죠. 에테르가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말레키스가 에테르를 흡수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네요. 그 과정에 상처 입은 로키는 토르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토르와 제이는 이 행성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죠. 이곳은 런던 외곽의 폐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 현상은 컨버전스라는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5000년 전에도 일어났던 9개의 우주가 정렬하는 현상 말이죠. 이 현상을 연구했던 셀비 박사의 활약으로 이들은 그 중심지를 알아내고요. 결국 말레키스를 마주하네요. 이제 뒤틀린 공간 속에서 9개의 왕국을 넘나드는 설명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말레키스의 작업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네요. 하지만 셀빅의 장치가 말레키스의 허점을 노리는 데 성공하고요. 이들은 결국 함께 우주를 구해내게 되었네요. 아스가르드로 돌아간 토르는 왕위 승계를 사양합니다. 대신에 자유로운 전사의 길을 택하죠. 그런데 오딘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로키였네요. 그리고 다시 봉인되어진 에테르가 새로운 인물 컬렉터에게 넘겨지면 토르 다크월드는 막을 내립니다.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수트는 이제 그 착용 기술을 넘어 무인으로까지 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토니는 강박적으로 수트를 찾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죠. 그것이 잠도 못 이룰 정도에 이르자 함께 살고 있는 페퍼는 진저리를 치네요. 현재 미국은 텐 링즈를 이끄는 만다린이라는 테러범의 위험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9번의 미스테리한 폭발이 있었죠. 친구 로디는 이번 일은 정부에 맡기라며 토니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킬리언의 부하들을 쫓던 해피가 기이한 폭발에 휩쓸리며 혼수 상태가 되자 토니는 만다린에게 손전포고를 하고요. 자비스와 함께 테네시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죠. 하지만 만다린의 공습이 이어지고요. 토니는 침몰합니다. 수트에 장착된 자비스의 도움으로 탈출에는 성공하지만 알람 소리에 토니가 깨어나고 나면 토니는 테네시에 불시착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자비스는 종료되어 버리죠.
수트를 고치기 위해 도착한 곳에서 만난 외로운 소년 할리는 토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 다시 킬리언의 부하들을 마주하고요. 그들의 강력한 능력을 목격합니다.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 그들에게서는 도망치네요. 그리고 토니는 알게 되죠. 그들은 AIM이라는 조직의 생체 실험이 만들어낸 병사들이라는 것을요. 만다린의 폭탄 테러 역시 그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게다가 그 실험을 주도하는 자는 바로 킬리언인데요. 그는 1999년 철없던 토니가 무참히 무시해버린 과학자였습니다. 그 킬리언은 이제 페퍼를 납치하고요. 아이언 패트리어트로 업그레이드한 워머신도 제압합니다. 여전히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토니는 할리의 조언에 용기를 얻고요. 수트 없이 만다린을 마주하는데 성공하지만 그는 그저 정신 나간 대역 배우였고요. 토니마저 붙잡히고 맙니다. 자, 최종 보스는 바로 킬리언입니다. 그는 페퍼를 미끼로 토니를 굴복시키려 하죠. 토니와 인연이 있는 연구원 마야 한센이 그를 놓아주려 하지만 킬리언은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확보한 워머신을 이용해 미국의 대통령까지 제압합니다. 하지만 자비스의 회복이 끝나고 토니는 탈출합니다. 로드와 함께 사태를 파악한 토니는 에어포스원에서 킬리언의 부하를 처치하고요. 추락하던 승객들도 구해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워머신은 사라졌고 토니의 수트도 파괴되네요. 사실 토니는 킬리언이 있는 부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워머신 역시 대통령을 싣고 도착하는데요. 킬리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이 패선에서 대통령을 죽인 후 통제가 가능한 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이제 맨몸으로 도착한 로드와 토니는 엄청난 수의 병사들을 마주합니다. 모두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토니의 수많은 무인 수트들이 도착하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로드는 대통령을 구하고요. 토니는 페퍼를 구합니다. 하지만 킬리언이 수트를 부수고요. 토니는 화염 속으로 떨어지는 페퍼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화가 난 토니는 전투 중 수트를 동원하여 킬리언에게 대적합니다. 하지만 모두 고철이 되어버리네요. 결국 위기에 몰린 토니는 다른 방법으로 킬리언을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래도 킬리언은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자신은 만다린이라 외치는데 헐, 페퍼가 등장해 조져버립니다. 킬리언이 주입한 실험 약물 덕분이죠. 이제 제외한 둘의 뒤로 토니는 자신이 집착하던 수트들을 모조리 폭발시켜버립니다. 페퍼는 치료되고요. 토니는 더 이상 아크 리액터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토니의 모습이 보여지며 아이언맨 3는 막을 내립니다. 워싱턴의 로저스에게 임무가 떨어지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 임무는 요원 럼로우와 함께 배트록을 리더로 하는 해적의 납포된 쉴드의 배를 구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 외에도 나타샤에겐 임무가 하나 더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배에 있는 쉴드의 자료를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받은 쉴드의 국장 닉 퓨리는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만 왠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쉴드는 언제든 미래의 적을 예측해 죽일 수 있는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불안한 닉은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무총장 피어스에게 이 계획을 연기하자 하네요. 하지만 곧 닉은 생명을 위협당하는 진세가 됩니다. 강력한 윈터 솔저까지 마주하고 위기에 직면하지만 간신히 도망치죠. 그리고 로저스에게 USB를 넘기며 말합니다. 쉴드에 첩자가 있다고 말이죠. 로저스와 맞먹는 힘을 가진 윈터 솔저의 손에 닉은 결국 죽고 맙니다. 사무총장은 로저스를 불러 배 납포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닉이었다고 하지만 로저스는 USB를 넘기지 않고요. 자, 그 결과 로저스는 이제 쉴드의 적이 됩니다. 나타샤 역시 USB 비밀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 출처를 찾아 뉴저지로 향하고요.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졸라 박사를 마주합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쉴드에 백업돼서 시스템으로만 존재하는 그는 말하죠. 쉴드는 이미 하이드라가 장악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 이들의 위치를 알아낸 쉴드는 이곳을 폭격해버립니다. 궁지에 몰린 로저스를 샘 윌슨이 돕기로 합니다. 왕년의 파일럿이었던 그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요. 납치한 시트웰에게서 이들은 듣게 됩니다. 16시간 후 하이드라는 프로젝트 인사이트의 헬리캐리어로 적대적인 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자, 상황을 막기 위해 쉴드로 향하던 이들은 윈터 솔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도시 한복판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고요. 그 과정에 로저스는 알게 되죠.
윈터 솔저는 70년 전에 죽은 자신의 친구 버키였다는 것을요. 럼로우와 요원들이 도착하고요. 쉴드로 이송되던 이들은 마리아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들을 숨어있던 닉 퓨리에게로 데려가죠. 그는 쉴드 내에 하이드라를 처단할 작전을 제시하지만 로저스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비밀 조직 쉴드 역시 하이드라와 다를 바 없다고 말이죠. 자, 쉴드 내에 로저스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쉴드 내의 하이드라는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죠. 곧 쉴드는 장악당하고요. 헬리캐리어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팔콘과 캡틴은 함선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함선의 제어칩을 교체해 나가네요. 위원회를 죽이려던 피어스는 나타샤가 맞고요. 닉 퓨리와 함께 USB를 해독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지요. 한편 모든 일을 끝낸 로저스는 윈터 솔저 버키를 마주합니다. 기억은 지워진 채 미션만 수행하는 살인병기 버키는 고뇌하죠. 결국 로저스를 구하고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정보 공개로 청문회에 불려간 나타샤는 당당하게 맞서고요. 이제 쉴드에 소속되지 않는 닉 퓨리는 홀로 유럽으로 향합니다. 윈터 솔저 버키의 정보를 받은 로저스에게 윌슨이 함께하겠다 하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막을 내립니다. 1988년 엄마를 잃고 슬픔에 잠긴 소년 피터 퀼이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하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6년 후 성장한 피터는 모라그 행성의 오브라는 구체를 훔쳐 빼돌리는데요. 피터를 키워왔던 욘두는 그런 그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네요. 한편 악당 로난 역시 오브를 찾고 있었는데요. 가모라를 시켜 오브를 되찾으려 합니다. 잔다르 행성에서 오브의 거래에 실패한 피터는 가모라를 맞닥뜨립니다. 피터의 현상금을 노리는 로켓과 그루트까지 개입하며 난장이 벌어지게 되면 이곳의 공권력 노바콥스에게 체포당한 이들은 교도소 킬른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로난에게 가족을 잃은 드렉스까지 만나게 되죠. 사실 가모라 역시 피터처럼 오브를 훔쳐 개인 거래를 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돈을 나누는 조건으로 한 팀이 된 이들은 킬른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한편 가모라의 배신 사실을 알게 된 로나는 가모라의 양아버지이자 우주 최강의 존재인 타노스에게 호출을 당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로나는 킬른을 찾아가지만 허탕을 치고만 해요. 탈출한 다섯은 광산행성 노웨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사꾼 콜렉터에게 오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태초에 우주를 구성했던 6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오브가 가진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 콜렉터의 노예 카리나의 폭주로 상황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을 목격한 로켓은 오브를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난이 등장합니다. 로난을 부른 자는 바로 드렉스였네요. 가모라의 동생 레뷸라는 배신자를 처단하고 오브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로난은 드렉스를 처참하게 짓밟지요. 이제 오브를 획득한 로난은 타노스에게 말합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가진 자신이 우주 최강의 존재라고 말이죠. 그리고 간절히 원했던 잔다르 행성의 파괴를 위해 움직입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가모라를 구하기 위해 피터는 욘두를 호출하는데요. 그를 위협하는 욘두에게 피터는 말합니다. 강력한 오브가 가진 막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부여된 미션은 로난에게서 오브를 빼앗아 욘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엄마의 그리움을 음악으로 버텨오던 피터, 어두운 삶을 견뎌야 했던 가모라, 실험체로서 처참한 삶을 살아온 로켓과 그루트,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드렉스까지 어느새 서로 친구가 되어버린 이 루저들은 이 무모한 미션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자, 계획은 이렇습니다. 로난의 함선에 욘두의 부대가 선공을 날리고요. 잔다르를 지켜야 하는 노바콥스가 그것을 돕습니다. 그 사이 가모라가 로난에게 향하는 입구를 열고요. 강력한 무기로 로난을 없애버린다. 하지만 당연히 바로 성공할 리가 없죠. 로켓의 활약으로 위기에선 벗어나지만 추락하는 함선에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루트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결국 이들은 인피니티 스톤을 빼앗는 데 성공하고요. 그 강력한 힘을 함께 견뎌낸 피터는 로난을 처치해내죠. 약속대로 욘두는 오브를 넘겨왔지만 이번에도 피터는 욘두를 배신했네요. 오브는 노바콥스에 넘겨지고요. 이제 이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칭호를 얻게 되며 그 1편에 막을 내립니다. 소코비아에 있는 하이드라의 기지를 습격한 어벤져스는 치타우 리셉터를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트라우마를 가진 스타크는 세계 평화를 위한 울트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치타우 리셉터 내의 인공지능에서 울트론을 가동할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됩니다. 남들 몰래 스타크와 브루스는 실험을 감행하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네요. 하지만 스타크가 없을 때 울트론은 스스로 깨어납니다. 울트론은 기존의 시스템 자비스를 부수고요. 스타크의 아이언 리전들을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어벤져스에 의해서 상황은 정리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도망친 울트론은 소코비아에서 이제 스스로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이드라가 만든 쌍둥이 남매 완다와 피에트로를 끌어들이죠. 스트러커를 죽인 이들은 아프리카의 무기밀매상 클로를 찾아갑니다. 최강의 금속 비브라늄을 얻기 위해서죠. 자, 그것을 막기 위해 어벤져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건 울트론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를 가진 피에트로와 내면의 어둠을 이용해 정신을 파괴하는 완다의 공격에 어벤져스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마네요. 호크의 가족이 살고 있는 안전가옥에서 이들은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토르는 어두운 기억을 쫓아 팀에서 벗어나고요. 서로에게 감정이 깊은 나타샤와 브루스 역시 함께 사라지자 하고 있습니다. 스타크와 로저스도 분열하네요. 이때 닉 퓨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은 공통의 목표를 갖게 되죠. 한편 울트론은 세포 재생 기술 크레이드를 가진 서울의 닥터 조를 찾아갑니다. 비브라늄과 셉터를 합쳐 더 진화한 육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육체의 정신을 들여다본 완다는 알게 됩니다. 울트론이 생각하는 세계 평화는 바로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어벤져스가 등장합니다. 묘하게 허름해 보이는 서울에서 이들은 긴박한 시가전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의 어벤져스는 울트론에게서 업로딩이 중단된 크레이드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요. 이제 쌍둥이들도 어벤져스와 함께하게 됩니다. 오슬로에서 스타크는 핵미사일 시스템을 울트론이 쓸 수 없도록 단도리합니다. 그리고 크레이들 앞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죠. 이 육체에 자비스를 업로드해 울트론을 상대하자고 말입니다. 캡틴이 반대하면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지만 토르가 등장하고요. 이 새로운 존재는 깨어납니다. 자비스도 울트론도 아닌 비전으로 말이죠. 셀빅과 함께 기억을 쫓던 토르는 말합니다. 셉터의 그것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마인드 스톤이라 말이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비전은 어벤져스와 함께 울트론을 제거하겠다 말하네요. 자, 이제 어벤져스는 소코비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잡혀있던 나타샤를 구하며 울트론을 네트워크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울트론은 더 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브라늄 에너지를 이용해 소코비아를 띄어올린 뒤 강하게 추락시켜 행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닉 퓨리의 헬리캐리어가 등장하며 이제 어벤져스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을 구조해낼 때까지 울트론들로부터 소코비아를 띄우고 있는 이 코어를 지키는 일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 피에트로가 죽고 소코비아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는 이번에도 인류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헐크로 변한 브루스는 나타샤를 떠납니다. 비전은 마지막 남은 울트론과의 대화를 끝내고요. 토니와 토르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로저스가 새로운 기지에서 어벤져스를 외치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막을 내립니다. 이제 막 출소한 스콘랭은 감방 동기 루이스에게 말합니다. 다신 범죄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일터에서 범죄 경력이 들통나고 지금은 이혼한 매기의 딸 캐시의 양육비조차 보낼 수 없는 처지에 결국 이 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일은 어떤 집에 금고를 터는 것인데요. 나름 전기공학 석사인 랭의 실력은 꽤 쓸만합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이상한 수트만 달랑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수트는 바로 앤트맨 수트였습니다. 엄청나게 작아진 몸으로 별의별 괴상한 일들을 다 겪은 랭은 이 옷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되고요. 수트의 주인 행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랭에게 선택을 내리라 하죠. 결국 랭은 수트를 입고 개미들과 함께 경찰서를 탈출합니다. 행크 핌은 핌 테크놀로지의 창업자이지만 현재는 자신의 조수였던 데런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런은 핌의 기술을 이용해 군사용 수트를 만들려 하고 있죠. 핌이 랭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딸 캐시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랭은 그 일을 받아들이죠. 이제 랭은 앤트맨이 되기 위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수트뿐만 아니라 개미들을 통제하는 법과 축소와 확대 원반 사용법도 익혀나가죠. 하지만 행크의 딸 호프가 폭발합니다. 더 뛰어난 자신이 앤트맨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거기에 행크는 고백합니다. 과거 자신과 함께 수트를 입었던 부인 자넷이 아원자 세계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호프는 딸을 지키고 싶은 아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제 앤트맨이 된 랭은 어벤져스의 기지로 침투합니다. 팔콘을 마주하면 위기에 처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벗어나고요. 핌 그룹 잠입을 위한 신호 유인 장치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데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옐로우 수트의 공개식이 바로 내일이 될 거라 말하죠. 게다가 보안도 강화되어 이 3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덕분에 랭에 띨띨한 친구들이 투입되고요. 침입 경로는 바로 수도관입니다.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계획대로 옐로우스트를 탈취하지 못하네요. 이미 데런은 행크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구매자들 앞에서 이 전설의 수트를 포획하게 되었네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데요. 원방과 개미를 이용한 랭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핌테크에는 경보가 울리고요. 쫓기던 랭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열쇠고리 탱크를 이용해 행크가 탈출하고 개미들이 설치한 폭탄도 작동합니다. 데런은 헬기를 타고 도망치지만 랭이 따라붙고요. 이제 앤트맨 대 옐로우스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격전 끝에 랭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팩스턴에게 체포되고 마네요. 곧 들려오는 무전에 경찰차는 방향을 틀어 캐시의 집으로 향합니다. 캐시가 악당에게 붙잡힌 것이죠. 이제 그 앞에 당당한 아빠 앤트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캐시의 증기기관차 토마스 위에서 앤트맨과 옐로우 슈트는 혈투를 벌이죠. 하지만 파워면에서 옐로우 슈트가 압도적입니다. 때문에 캐시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이제 앤트맨은 선택합니다. 축소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축소가 되어 옐로우 슈트를 부수는 것이죠. 결국 옐로우 슈트는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끝없이 수축하는 랭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아원자의 세계에 빠집니다. 하지만 딸 캐시의 부름에 정신을 차린 랭은 현실의 딸을 안아주는 데 성공하네요. 행크는 아원자 세계에서 돌아온 랭을 대견해 합니다. 그리고 딸 호프에게 그토록 원했던 것을 선물하죠. 이제 랭은 캐시의 아빠로 인정받았네요. 그리고 어벤져스가 앤트맨을 수소문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영화 앤트맨은 막을 내립니다. 생화학 무기를 노리는 럼로우를 막기 위해 어벤져스가 나이지리아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네요. 지금껏 어벤져스가 보여준 활약들에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로스는 소코비아 협정을 제안하죠. 현재 독립조직인 어벤져스를 UN 산하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 페퍼와의 소원한 관계, 소코비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는 토니는 협정에 동의하겠답니다. 하지만 실드 해체의 주역이었던 로저스는 반대하죠. 사랑했던 페이지의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조카 샤론의 추모사를 들으며 그러한 로저스의 신념은 뚜렷해집니다. 한편 협정을 위해 각국 인사들이 모인 비엔나에서는 와칸다 궁왕의 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데요. 범인은 바로 로저스의 친구 버키 반즈입니다. 샤론에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로저스는 버키를 만납니다. 그리고 버키는 말하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기동대가 투입되고 로저스는 버키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블랙팬서와 토니의 친구 로디에게 저지당하는데요. 이 비브라늄 갑옷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물의 정체는 바로 테러로 죽은 와칸다 국왕의 아들 트찰라입니다. 1991년 살인병기로 만들어진 버키는 하이드라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자료를 찾아 헤매는 한 남자가 있네요. 그의 이름은 바로 지모입니다. 체포된 버키가 구금되고 나면 그 앞에 지모가 등장합니다. 로저스와 토니가 협정 사인 문제로 다투는 사이 EMP가 터지고요. 지모는 잠재되어 있던 버키의 과거를 깨우네요. 이제 버키는 다시 살인병기가 되었습니다. 로저스는 그런 버키를 쫓아가 구해내고요. 깨어난 버키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91년 그때 버키가 훔친 약품으로 더 많은 윈터 솔저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한편 도망친 버키를 잡는데 36시간을 받은 토니는 이제 퀸즈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직 철부지 히어로인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섭외하죠. 비전과 나타샤, 트찰라까지 토니의 편에 서네요. 로저스 역시 팀을 꾸리는데요. 팔콘, 호크아이와 완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인 랭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이 맞부딪히면 관객들이 기다리던 화려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앤트맨과 스파이더맨도 그 신고식을 짜릿하게 해내고요. 결국 로저스와 버키는 이곳을 벗어납니다. 그 과정에 희생도 있네요. 전투가 끝나고 스타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지모의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스타크는 구금된 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저스의 행방을 알아내죠. 이제 시베리아의 폐쇄된 기지에 도착한 로저스와 버키에게 토니가 함께합니다. 트찰라도 몰래 쫓아왔군요. 하지만 웬일인지 윈터솔저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모가 보여주는 건 바로 1991년의 사건입니다. 윈터솔저를 만들 용액을 빼앗기 위해 버키가 죽인 자들은 토니의 부모였다는 것을 말이죠.
토니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원수 버키를 집요하게 죽이려 들죠. 결국 이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코비아의 복수에 사로잡힌 지모가 진정으로 원했던 어벤져스의 파멸이지요. 하지만 지모는 자신이 죽인 자의 아들에 의해 구해집니다. 이제 공식적인 어벤져스의 수장은 토니가 되었습니다. 형무소에 갇힌 로저스의 팀은 누군가에게 구해지고요. 버키를 보호해주고 있는 트찰라의 왕국이 보여지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는 어두운 집단의 수장 캐실리우스와 그를 막으려는 에이전트 원의 기묘한 전투가 펼쳐지며 시작됩니다. 주인공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뛰어난 실력으로 자신감 넘치는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양손을 쓸 수 없게 되며 그는 무너지죠. 척추 손상에서 회복한 남자 팽본을 만나며 희망을 찾은 스트레인지는 남은 재산을 끌어모아 네팔의 카마르타즈로 향하고요. 그곳의 수장 에이전트 원을 만납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영혼을 육체와 분리시키고 멀티버스로는 초월적 공간까지 보여주는데요. 그 강렬한 경험은 합리적이던 그를 이 마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비결은 바로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슬링링을 사용하면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미러 디멘션이라 불리는 현실의 복제 공간에서도 탈출이 가능하죠. 빠른 속도로 배어나간 스트레인지는 도서관에 사서 웡 몰래 시간을 조작하는 아가모토의 눈 사용법을 익히고요. 현재의 지구가 런던, 뉴욕, 홍콩 3개의 생텀을 통해 다크 디멘션의 도루맘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캐실리우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본래 에이전트 원의 제자였던 그는 다크 디멘션을 소환하기 위해 생텀들을 부수고 있는데요. 뉴욕 생텀에서 스트레인지는 강력한 능력을 담고 있는 레비테이션 망토의 도움으로 캐실리우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네요. 하지만 캐실리우스는 에이전트 원을 믿지 말라며 스트레인지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그 틈에 스트레인지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도망친 스트레인지는 팔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원은 뉴욕 생텀을 지켜낸 그에게 마스터의 직위를 건네죠. 하지만 스트레인지는 자신은 마스터가 아닌 닥터 스트레인지라며 맞서고요. 그의 의심 속에 그녀는 떠납니다. 그 사이 캐실리우스가 다시 돌아오고요. 이번에 스트레인지는 모르도와 함께 미러 디멘션을 사용해 맞섭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자유자재로 비트는 캐실리우스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죠. 결국 돌아온 에이전트 원이 금지된 다크 디멘션으로 그들을 구해내지만 캐실리우스의 비수를 맞게 됩니다.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녀는 조언합니다. 선한 내면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스트레인지가 개인적이었던 기존의 자신을 초월하도록 말이죠. 그 사이 홍콩의 생텀은 파괴되었고 다크 디멘션이 열렸습니다. 모르드와 함께 뒤늦게 도착한 스트레인지는 이곳에서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해 시간을 되돌립니다. 막대한 희생들이 복구되기 시작하고요. 죽었던 웡도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결계에서 빠져나온 캐실리우스의 공격이 시작되면 이렇게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음을 알게 되죠. 스트레인지는 직접 다크 디멘션으로 날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루마무에게 협상을 요구하죠. 도루마무는 그런 스트레인지를 손쉽게 죽여버리네요. 하지만 이미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인지는 죽음을 초월하여 끝없이 살아 돌아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죠. 결국 이 무한루프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도루마무는 항복합니다. 캐실리우스 역시 다크 디멘션과 함께 사라지고 마네요. 이제 아가모토의 눈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웡은 말하죠. 이것은 인피니티 스톤 중의 하나이며 에이전트 원이 사라진 지금 다가올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제 역할을 찾은 스트레인지가 토르를 만나고 에이전트 원의 죽음으로 길을 잃은 모르도의 모습이 보여지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막을 내립니다. 소버린 행성의 배터리를 지키는 대가로 이제 한가족이 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은 레뷸라를 넘겨받습니다. 하지만 로켓과 드렉스의 장난으로 소버린족의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에 한 남자가 등장해 소버린족을 모조리 무찔러버립니다. 베르어트 행성에서 만나게 되는 그 남자의 이름은 에고, 바로 피터의 친아빠입니다. 욘두가 피터를 빼돌렸지만 인피니티 스톤 사건으로 다시 찾아냈다고 하는 그는 자신의 행성을 보여주겠다며 아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죠. 한편 콘트락시아 행성에서 욘두는 피터 일당을 원하는 소버린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르어트 행성에 남아있던 로켓을 붙잡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이들을 감싸는 욘두의 모습에 지금껏 참고 있던 팀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 네뷸라도 함께하죠. 에고의 행성에 도착한 피터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셀레스티얼, 분자를 자유자재로 만지는 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엄마를 왜 버렸냐는 말에 그는 자신이 이 행성으로 와야 했었음을,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말하죠. 그리고 피터에게 에너지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 피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한편 마음을 만지는 능력을 가진 에고의 노예 멘티스는 드렉스와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가모라는 생명체가 없는 이곳을 이상하다 느끼고 있네요. 반란으로 인해 욘두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만 크리족에게 넘겨진 운명이었던 욘두는 부하 크리글린의 도움으로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욘두에게서 에고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게 된 로킷은 에고 행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죠. 에고 행성에서 피터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가모라는 자신을 증오하는 동생 네뷸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모라는 알게 되죠. 네뷸라의 증오는 가족이었던 자신이 준 상처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피터는 이제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에고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을 견뎌냈던 자신이 그 신의 지위를 함께할 적자임도 알게 되죠. 멘티스는 드렉스에게 에고의 정체를 토로하고요. 가모라는 이 행성에 숨겨진 시체들을 발견합니다. 뒤늦게 엄마의 죽음이 에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터는 에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친구들의 등장으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한번 우주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행성 중앙에 있는 에고의 뇌로 향하죠. 소버린이 등장하면 일은 꼬이고요. 에고를 잠재웠던 멘티스의 능력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제 피터는 더 강력하게 제압당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싸우려는 욘두의 조언으로 각성한 피터는 에고를 버텨내고요. 그동안 폭탄을 설치한 이들은 행성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폭발한 아버지의 행성에서 피터를 구해낸 또 다른 아버지 욘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습니다. 욘두의 시체를 화장하여 우주로 날려보내면 스타카르의 라바저스 집단들이 등장하고요. 욘두가 생전에 갈망했던 라바저스의 명예를 바꿔나게 되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은 막을 내립니다. 11호에서 어벤져스 신고식을 무사히 마친 15살 피터는 학교 생활과 함께 스타크가 만들어준 새로운 슈트로 열심히 스파이더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커녕 비서 해피도 그런 피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죠. 어느 날 피터는 친구 네드에게 정체가 발각되는데요. 네드는 제안합니다. 짝사랑 리즈를 이걸로 꼬셔보라고 말이죠. 리즈의 파티에서 피터의 친구로 스파이더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 직전 범죄 집단을 발견한 피터는 방향을 틀어버리고요. 그곳에서 쇼커와 싸우고 벌처를 마주합니다. 결국 파티에 나타나지 못한 피터는 학교에서 루저가 되고 마네요. 악당들의 기지에서 벌처는 사태를 방만했던 쇼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쇼커를 뽑아 분실한 무기를 회수하라 하죠. 사실 벌처, 아드리안 툼즈는 8년 전 뉴욕의 청소회사의 사장이었는데요. 스타크와 연줄을 가진 데미지 컨트롤에게 일자리를 통째로 빼앗긴 후 외계 물질을 이용한 불법 무기 사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벌처의 무기를 분석하던 피터는 쇼커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향하는 그들을 잡겠다는 열망으로 워싱턴 학력 경시대회에 참가하기로 하죠. 그곳에서 피터는 리즈와 썸을 탈 기회를 잡지만 이번에도 스파이더맨을 택하네요. 스파이더맨 수트는 이제 네드의 해킹을 통해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실수를 연발하고요. 결국 데미지 컨트롤의 창고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곳에서 피터는 수트의 인공지능 캐런과 함께 그 기능을 마스터하네요. 그리고 그 힘으로 위기에 빠진 친구들과 리즈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우쭐해진 피터는 어설프게나마 새로운 거래 장소를 알아내고요. 그 유람선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막죠. 하지만 벌처의 무기를 빼앗는 과정에 유람선은 두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피터는 수습해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토니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네요. 이제 피터는 수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시 소소한 삶으로 네드의 친구로 돌아가죠. 그리고 수줍게 고백도 해봅니다. 그런데 리즈가 그걸 봤네요. 이제 피터는 이모 메이와 함께 다가올 학교 행사 홈커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리즈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곳에 아드리안이 있습니다. 자, 아드리안은 사실 리즈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피터의 정체를 알아채죠. 피터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잊겠다고 약속하고 리즈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리즈에게 미안하다 말하죠. 이제 싸우기로 결심한 피터는 자신이 만들었던 초라한 수트를 챙깁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쇼커에게 공격당하고요. 네드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제 둘은 함께 아드리안을 쫓고요. 마침내 찾아냅니다. 이 모든 건 리즈를 위한 거라 말하는 아드리안은 그런 피터를 매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본 작업을 시작하죠. 이송 중인 어벤져스의 물품들을 터는 일 말입니다. 매몰된 피터는 도와달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되고요. 온 힘을 다해 스타크의 무인기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네요. 그리고 폭발하는 윙슈트 속에서 아드리안까지 구해냅니다. 피터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슬픈 이별도 있네요. 새로운 어벤져스 기지에서 스타크는 피터에게 새 수트를 선물하지만 이제 피터는 그 무게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피터의 작은 방에서 이제 더 성장한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보여지면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막을 내립니다. 신의 도시 아스가르드의 멸망,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려는 스투르를 때려잡은 토르는 아스가르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헤임달의 자리에는 스커지가 있고 오딘의 자리에는 죽은 줄 알았던 로키가 있네요. 토르는 로키를 끌고 오딘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지만 그곳은 이미 사라졌고요. 지구의 위험을 감시하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 노르웨이로 가면 이제야 쇠약해진 오딘을 만나네요.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떠날 때가 되었고 곧 자신의 첫째 딸 헬라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이죠. 등장한 그녀는 토르의 물리를 부숴버립니다. 놀란 로키는 비프로스트를 열어 도망치지만 쫓아온 헬라는 로키와 토르도 바깥으로 날려버리네요. 그리고 그녀는 아스가르드를 접수합니다. 자, 이제 버려진 자들의 행성 사카르로 떨어진 토르는 과거 아스가르드의 여전사 출신 발키리에게 붙잡혀 그랜드 마스터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는 이곳의 수장으로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죠. 이미 도착한 로키는 토르를 외면하네요. 뮬일 없이 저항도 못한 채 이발까지 당한 토르는 이제 격투장으로 끌려가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토르는 이곳의 챔피언 헐크를 대면합니다. 토르는 기뻐하지만 아쉽게도 곧 박살이 나네요. 그 과정에 토르는 각성하고요. 뮬일 없이도 강력한 힘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곧 싸움은 정리되죠. 한편 아스가르드의 헬라는 숨겨졌던 이곳의 어두운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영혼의 불꽃으로 이미 죽었던 자신의 군대를 부활시키네요. 하지만 비프로스트의 검을 빼돌리고 헬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헤임달은 토르에게 말합니다. 어서 돌아와야 한다고 말이죠. 헐크는 함께 떠나자는 토르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곳은 지구와 달리 헐크를 사랑해주기 때문이죠. 결국 발키리의 속박에서 벗어난 토르는 헐크가 타고 왔던 퀸제트로 향하는데요. 헐크가 쫓아와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헐크는 배너로 돌아오죠. 그리고 발키리 역시 그들 일행에 함께하네요. 로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발키리는 과거 오딘의 여전사로서 헬라를 공격했었는데요. 그 과정에 동료들을 잃은 트라우마로 모든 걸 잊고자 술독에 빠져 이곳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 하지만 그 기억을 로키가 떠올리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짜는 계획은요. 이곳의 검투사들을 속박해서 풀어 혼란을 일으키고 그 사이 그랜드마스터의 비행선을 훔친다 입니다. 그런데 로키가 또 배신하네요. 하지만 토르가 받아치고요. 경쾌한 공중 액션과 함께 이들은 사카르 행성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로키도 선방하네요. 헬라는 협박으로 헤임달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하지만 헤임달은 이미 비프로스트로 향하고 있고요. 그 길을 헬라의 군대가 가로막지만 곧 발키리와 헐크가 합류하죠. 그동안 토르가 헬라를 맞습니다. 하지만 오딘과 함께 잔혹한 피로 세운 이 아스가르드는 그녀에게 무한한 힘을 제공하죠. 동생의 한쪽 눈을 베어버린 헬라는 열쇠에 놓인 아스가르드 백성들의 참혹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사카르의 검투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멋지게 로키가 등장하며 백성들을 인도하죠. 이제 헬라는 죽음의 여신으로서 동생을 죽이려 드는데요. 토르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망치의 신이 아닌 천둥의 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짜릿한 전투와 함께 이제 전세는 역전됩니다. 하지만 대피 중인 백성들 앞에 헬라가 등장하죠. 토르는 읊조립니다.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닌 백성이다. 아스가르드에서 무한한 힘을 얻는 헬라를 무찌르기 위해 이들이 찾는 해답은 바로 수트루를 이용해 직접 라그나로크를 일으킨다입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는 헬라와 함께 박살이 나네요. 이제 갈 곳을 잃은 아스가르드의 백성들이 토르와 함께 지구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토르 라그나로크는 막을 내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나키아는
전 연인이었던 트찰라의 등장에 화를 내지만 트차카의 사망 소식에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아프리카에 숨겨진 왕국 와칸다로 향하죠. 와칸다는 과거 우주 최고의 물질 비브라늄 운석을 통해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찰라는 블랙팬서, 와칸다의 왕위를 계승받는 의식에 임하게 되는데요. 5개의 부족 중 자바리 부족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은바쿠의 진짜 항복을 얻어냄으로써 그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게 되죠. 또한 왕위 계승에는 하트허브를 통해 힘을 강화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 만난 선왕 트차카의 영혼은 말합니다. 착하기만 해선 좋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와칸다의 평화는 지금껏 세상을 방관하며 지켜왔으니까요. 기술을 나누자는 나키아의 말과 힘을 활용하자는 와카비의 말은 모두 트찰라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위협은 이런 와칸다의 정체를 알고 이용하는 존재, 율리시스 클로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유물이 미국과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티찰라는 그 거래 장소인 부산으로 향하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CIA 에버렛 로스 요원을 마주하고요. 뒤이어 비브라늄 무기를 사용하는 클로와 혼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티찰라의 똑똑한 동생 슈리의 기술과 그녀가 만든 새로운 수트의 도움으로 클로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네요. 하지만 그 취조의 과정에 와칸다의 상징을 지닌 킬몽거가 등장하고요. 티찰라는 클로를 놓치게 됩니다. 대신 치명상을 입은 에버렛을 살리기 위해 빈손으로 와칸다에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주리에게 듣게 됩니다. 킬몽거는 트찰라의 삼촌 은조부의 아들 은자타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 땅에서 비참한 대우를 받는 흑인들의 현실을 급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은조부가 선왕의 손에 살해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이제 그 킬몽거가 와칸다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클로의 시체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숨겨져 왔던 왕족의 핏줄임을 밝히는 그는 트찰라의 왕에 도전하고요. 트찰라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왕위를 건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트찰라를 패배하게 만드네요. 신하 주리가 킬몽거의 복수심을 자신에게 틀어보려 하지만 트찰라는 결국 왕위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힘을 강화하는 의식 속에서 킬몽거는 자신의 아버지 은조부를 만납니다. 하지만 와칸다가 가진 아름다운 노후를 말하는 그를 킬몽거는 거부하고요. 남은 하트허브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리라고. 전 세계의 흑인들을 도와 와칸다 제국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나키아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은바쿠를 찾아가고요. 그곳에서 콤마 상태에 빠진 트찰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트허브를 먹이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조상들 앞에서 트찰라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와칸다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이제 비브라늄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출발하고 블랙팬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 오코예와 와카비의 군대도 양분되고요. 킬몽거까지 블랙팬서의 수트를 입게 되면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 에버렛은 슈리의 장비를 이용 수송기들을 파괴하고요. 은바쿠의 도움에 이어 와카비의 코뿔소가 오코예 앞에서 멈추어버리면 와카비 역시 항복을 선언하네요. 킬몽거 역시 치열한 격투 끝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요. 치료해주겠다는 트찰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갇혀 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이죠. 이제 다시 즉위한 트찰라가 킬몽거가 자랐던 곳에서 국제구호센터를 만들고 전 세계 앞에서 와칸다의 기술 공개를 선언하고 나면 영화 블랙팬서는 막을 내립니다. 아스가르딘을 실은 토르의 수송선을 습격한 타노스는 로키를 죽이고 이미 획득한 파워스톤의 스페이스 스톤까지 얻어냅니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타노스가 원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이 되는 이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두 모으는 것이죠. 헤임달의 희생으로 간신히 도망친 헐크, 브루스 배너는 타임스톤을 가진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상황을 알리지만 곧 염력을 쓰는 에보니모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런 그를 되찾기 위해 토니 스타크와 피터 파커가 그 함선에 잠입하게 되죠. 스칼렛과 함께 칩거 중인 비전 역시 글레이브와 미드나이트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결국 상처 입은 비전은 그의 의식의 핵심인 마인드 스톤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지만 스티브 로저스와 친구들의 등장으로 다행히 상황을 모면하네요. 한편 살아남은 토르는 퀼 무리에게 구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노스에 대항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 니다벨리르로 향하고요. 퀼은 리얼리티 스톤이 있는 노웨어로 향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물어는 자신의 양아버지를 무찌르는데요. 그건 이미 리얼리티 스톤을 차지한 타노스의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제외한 자신의 양녀에게서 알아냅니다. 그녀의 동생 네뷸라를 이용해 그녀가 감추고 있던 소울스톤의 위치를 말이죠. 하지만 과거 타노스의 학살 속에서 구조되어 키워진 가모라는 지금의 타노스가 유일하게 아끼는 존재이기에 그의 길에 함께합니다. 하지만 소울스톤을 지키고 있던 레드스컬은 말하는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에보니 모익에서 구해진 닥터 스트레인지와 토니는 결심합니다. 어차피 숨을 수 없다면 직접 타노스를 공격하기로 말이죠. 그리고 도착한 타이탄에서 네뷸라를 통해 타노스를 찾아온 퀼의 무리도 합류하네요. 지구에서는 비전에게서 마인드스톤을 분리하기 위해 와칸다가 나섭니다. 하지만 이 단단히 준비해온 미드나이트의 총공격이 시작되면 이제 그 시간을 벌기 위한 힘겨운 공성전이 시작되는군요. 그런데 헐크가 안 나와요. 대신 우주 저편에서 힘겹게 완성해낸 새로운 무기 스톰브레이커를 장착한 토르의 팀이 멋지게 합류하는군요. 그리고 타노스, 이제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뭉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의 조직적인 공격 앞에서 여전히 건재함을, 아니 더 강력해진 힘을 드러내네요. 잠시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가모라의 죽음에 흥분한 퀼의 폭주를 기회로 타노스는 이들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톤까지 얻어내는군요.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것 같던 스트레인지가 왜? 그는 답하죠. 수많은 미래 중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수, 그것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제 이곳밖에 안 남았네요. 끝없는 물량과 기습에 저지선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전투는 난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적의 수장들은 다 제거되지만 비전은 이제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죠. 게다가 등장하는 타노스는 정말 가볍게 이들을 제껴나가는데요. 이제 스칼렛은 선택합니다. 그냥 파괴하는 것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타노스에게 시간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 토르의 일격 앞에서 신의 힘을 갖게 된 타노스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주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유한한 우주의 평화를 불러온다 믿었던 타노스의 치열한 삶은 그 결실을 맺게 되는군요. 하지만 어머니를 읊조리던 퓨리의 단말기가 캡틴 마블의 등장을 예고하고 나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그 막을 내립니다. 사랑스러운 딸 캐시에게 최고의 시간을 선사하는 이 아빠 스콧은 11호 사건 때문에 현재 가택연금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따분한 시간들을 견뎌내던 그는 꿈속에서 제닛을 목격하고요. 등장한 호프를 따라 도착한 행크의 연구소에서 알게 되네요. 그 꿈은 과거 양자 영역으로 사라진 제닛을 구하기 위해 열었던 행크의 양자 터널 때문이었다는 걸. 게다가 거래를 위해 만난 브로커 소니와의 트러블 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날개에 블라스터까지 달린 호프의 와스프 수트와 듣도 보도 못한 양자 페이징을 시전하는 고스트까지. 네, 이번에도 스콧은 제대로 엮이고 말았습니다. 스콧의 체포와 함께 떨어진 FBI의 수배령에 연구실마저 빼앗겨버린 지금의 행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과거 행크의 동료였던 빌 포스터는 말하죠. 이미 파괴된 스콧의 앤트맨 수트에 있던 조절기가 고스트의 페이징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스콧은 아직 미완성 상태인 이 수트를 입고 캐시의 트로피에서 자신이 숨겨놓았던 그 앤트맨 수트를 반납합니다. 하지만 찾아낸 이 고스트의 은신처는 빌의 함정이었습니다. 과거 독단적이었던 행크에게 쫓겨난 연구원 일라이어스의 실험 실패로 만들어진 그의 딸 에이바. 페이지의 고통을 견디며 쉴드의 더러운 일에 이용만 당해왔던 그녀의 치료를 위해 제닛이 지니고 있을 양자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제닛을 희생시킨다고요? 이 부녀가 그것을 용납할 리가 없죠. 자, 이제 되찾은 이 양자 터널의 개시와 함께 스콧을 통해 등장한 제닛은 말합니다. 이 좌표로 1시간 내에 자신을 찾아와야 한다고. 하지만 이 띨띨한 루이스가 행크를 찾고 있던 소니에게 스콧의 위치를 물어버리고 덕분에 등장한 에이바는 또다시 연구실을 훔쳐가버리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택연금. 캐시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어야 하는 스콧은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캐시는 말하죠. 내 아빠는 호프를 도와야 한다고.
덕분에 위험한 모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던 이 부녀는 이제 함께가 된 스콧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해집니다. 결국 비례 시도는 실패하고 스콧이 고스트에 관심을 끄는 동안 재가동된 양자 터널로 직접 들어가는 건 바로 행크로군요. 자넷을 구해낼 때까지 와스프인 호프가 연구소를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미션에 또다시 소니가 끼어들고 스콧의 수트가 오류를 일으키면 이제 도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연구소를 가지게 되는 자는 바로 소니로군요. 게다가 양자 영역에 도달해버린 행크 역시 불안정한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며 페이지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버리고요. 하지만 등장합니다. 그런 남편을 양자 에너지로 치료해내는 제닛이 말이죠. 바깥 세상 역시 그 오작동을 역이용해버린 스콧이 연구소를 되찾아내는군요. 그러나 에이바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닛이 죽더라도 이제 존재의 소멸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저주를 끝내고 싶어하죠. 하지만 결국 알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돌아와 자신의 딸을 안아주던 이 제닛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공개되어버린 줄 알았던 스콧이 가택연금에서 해제되는 데 성공하고 캐시에게 더 멋진 시간들을 선물할 수 있게 되고요. 위태롭던 루이스의 사업도 상승세를 타게 되며 여전히 방황하는 이 고스트를 위해 양자 에너지를 채집하러 들어간 스콧이 그 터널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는 그 막을 내립니다. 잊혀진 기억들이 비어스를 흔들 때마다 크리족 스타포스의 리더 욘로그는 그녀를 지탱해줍니다. 덕분에 크리족의 신성한 AI, 자신이 존경하는 존재의 형상을 띤 수프림 인텔리전스는 그녀에게 토르파 행성에서 크리족 요원을 구해오라는 미션을 부여하는군요. 하지만 그것은 변신에 능한 스크럴족의 장군 탈로스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 미 공군의 조종사였던 그녀의 사라진 기억들 속에서 로슨의 존재를 찾아내는군요. 하지만 스스로 깨어난 비어스는 이 악당들에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통제해왔던 능력까지 동원해 이들의 함선을 탈출하고요. 덕분에 불시착한 장소는 바로 1995년의 지구로군요. 네, 스크럴들은 이제 이곳에서 로슨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스는 자신이 먼저 그녀를 찾겠다 결심하죠. 한편 그런 그녀를 쫓던 쉴드의 요원 닉 퓨리는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그녀를 도와 스크럴들을 막고자 하는데요. 금방 알게 되네요. 이 구스가 함께하는 페가수스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건 자신의 기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욘로그는 이미 6년 전 추락사한 마벨이라는 이름의 크리족 비밀 요원 로슨에게 그녀가 더 이상 다가가길 원하지 않고요. 닉 퓨리는 쉴드의 국장이 사실 변신한 스크럴이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면 충성스런 콜슨의 묵인 하에 이 둘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로슨 추락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이자 비어스를 캐럴이라 부르는 과거 그녀의 베프, 마리아를 찾아감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진짜 기억은 이 탈로스가 가져온 로슨의 블랙박스로부터 시작됩니다. 6년 전 광속 엔진을 실은 로슨의 비행정을 조종했던 건 바로 캐럴 자신이었으며 로슨을 죽인 욘로그로부터 광속 엔진을 지키려던 중 그 힘을 자신이 흡수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탈로스는 말하는군요. 테러리스트라 불리우는 우리 스크럴족은 그저 잔혹한 크리족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마벨은 그것을 돕고자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 주변의 어떤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당당한 존재 캐롤은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닌 끝내려 한다 말하던 마벨의 뒤를 잇는 일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실험실에서 마주합니다. 테서렉트와 숨어있던 탈로스의 가족들까지도요. 하지만 마침내 도착한 욘로그는 통제 장치를 통해 그녀를 제압하네요. 어차피 그녀는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일개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나 싸울 줄 아는 인간이기도 하죠. 캐롤은 깨닫습니다. 크리족은 더 이상 자신을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자신을 비어스라 불렀던 이들은 더 이상 광자 에너지를 다루는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퓨리는 그저 고양이인 줄로만 알았던 이 마벨의 플러큰과 함께 스크럴들을 탈출시키죠. 물론 방해가 있기는 하지만 마리아의 반격으로 이겨내고 이제 중력까지도 거스르는 그녀의 힘은 파괴를 위해 도착한 크리족의 집행관 로난의 강력한 공격까지도 무력화시켜버리네요. 그리고 욘로그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수프림 인텔리전스에게 돌아갈 거라고. 이 핍박받던 스크롤족들을 위해서 마벨이 못다한 일을 내 손으로 마무리 지을 거라고 말이죠. 한편 구스와 놀아주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된 닉퓨리는 생각합니다. 쉴드만으로는 이런 거대한 위협들에 대적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결성된 이 미래의 어벤져스들 앞에 호출된 캐럴이 되돌아오게 되면 영화 캡틴 마블은 그 막을 내립니다. 무기력하게 우주를 표류하던 토니는 캡틴 마블, 캐롤에게 구해져 스티브와 함께 살아남은 동료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감은 그를 일어설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군요. 그리고 네뷸라가 제시한 단서를 따라 로켓의 안내로 도착한 이 평화로운 행성의 타노스가 우주를 되돌릴 마지막 희망, 인피니티 스톤마저 파괴해버린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토르의 이 복수는 그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쪽을 잃었어도 우주의 시간은 5년이 흐르고 남겨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것뿐이죠. 하지만 5년 만에 양자 터널을 빠져나와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훌쩍 커버린 캐시를 마주한 스콧은 퓨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타샤를 찾아와 말합니다. 터널 안에서의 5년은 고작 5시간에 불과했다고. 그렇기에 그것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사랑스러운 딸 모건과 함께 소박한 삶의 굴레를 꾸린 토니에게 더 이상 세상을 구하자는 얘기 따위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헐크와 결합하여 안정을 찾은 브루스는 뭐라도 해보려 하는데요. 시간여행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토니의 명석한 두뇌는 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네, 지금 그가 가진 이 3천만큼의 행복도 아이언맨으로 살아왔던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토니는, 그리고 페퍼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토니는 시빌워 이후 틀어졌던 스티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꾸릴 시간이로군요. 그런데 이 아스가르드의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발키리의 안내로 찾아간 토르의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5년 전 사랑했던 가족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살인을 계속하고 있는 바튼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이제 어벤져스는 그랬던 이들에게 그동안 잊고 살 수밖에 없었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붙잡고자 했던 바트는 통과한 양자 터널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군요.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진정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을 말입니다. 네, 시간여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명당 한 번씩밖에 다녀올 수 없는 이 제한된 핀입자를 가지고 이들이 과거의 시간대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은 바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되겠군요. 그 목적지 중 하나는 바로 에테르에 감염된 제인이 있었던 아스가르드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서 온 실패한 신의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의 엄마는 병신 같았던 토르가 리얼리티 스톤을 획득하고 돌아온 로켓과 함께 미래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군요. 한편 로키가 침공했던 과거의 뉴욕에서 이들은 3개의 스톤을 챙겨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가모토의 눈, 바로 타임스톤입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비전을 믿는 에이션트 1은 순순히 그것을 넘기는군요. 두 번째 치타우 리셉터, 바로 마인드 스톤은 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 때문에 고생 좀 하지만 역시 얻어냅니다. 하지만 마지막 스페이스 스톤, 테서렉트에서 문제가 터지네요. 과거 지랄맞은 성격의 헐크가 등장하며 그게 로키와 함께 사라져버렸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남은 2개의 스톤을 위해 도착한 모라그 행성에서 발생합니다. 그 시간대의 네뷸라의 시스템이 미래의 그녀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녀의 양아버지 타노스가 9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버렸거든요. 로드가 이 띠들에 보이는 퀴를 후려갈기고 네뷸라는 모라그에 보관되고 있던 오브, 파워스톤을 꺼냅니다. 하지만 타노스에게 그 미래의 기록들이 내보여지게 되며 깨어난 네뷸라는 그 상황을 알리고자 하지만 결국 붙잡히고 마는군요. 그리고 스스로를 혐오하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의 토니와 스티브는 마지막 남은 pin입자를 이용해 과거의 뉴저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행크의 연구실에서 여분의 pin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스티브는 과거 패기를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더불어 테서렉트, 스페이스 스톤을 훔치던 토니는 자신의 이익보단 데일을 위한 삶을 살길 바랬던 아버지 하워드를 마주하죠. 그리고 그렇게 인피니티 스톤들을 찾아서 돌아온 이들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소울 스톤을 얻기 위해 어벤져스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나타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건 역시 털어낼 수 있는 동료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건틀넷의 스냅을 감마선의 내성이 있는 헐크가 간신히 날리게 되면 그 오른팔은 아작이 나는군요. 그리고 등장하는 건 숨어들어온 과거의 네뷸라가 열어놓은 양자 터널을 통해 도착한 타노스의 함선입니다. 이어서 기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는 말하죠.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오히려 이런 저항을 낳게 되는 거라면 차라리 우주를 산산조각 내서 새로운 우주, 자신만의 천지를 창조하겠노라고. 바로 타노스의 네뷸라가 가로챈 이 전능한 힘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타노스에게서 돌아선 가모라와 함께 온 네뷸라는 타노스의 것이었던 그녀를 막아내네요. 우리의 노장들 역시 타노스와의 마지막 싸움에 전력을 다하고요. 물론 우주 최강의 그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 스티브는 끝까지 일어서죠. 그렇기에 열리는 포털을 통해 집결하는 헐크의 핑거 스냅을 통해 돌아온 이 거대한 어벤져스의 군단들 역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 하기에 절대로 지치지 않을 그 거대한 힘으로 말이죠. 그러면 시작됩니다. 그 임무를 다한 건틀렛을 과거로 되돌려보내는 일을 말이죠. 물론 타노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도착한 캐롤까지 그 강력한 힘을 보태보지만 결국 양자 터널을 부셔버리며 타노스는 드디어 그것을 손에 넣게 되는군요. 그럼 이제 토니는 깨닫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했던 가망이 없어. 엔드게임의 키는 바로 자신이 마련한 백업 플랜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네, 그렇게 타노스의 우주는 먼지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덕분에 지금껏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토니는 데일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진정한 아이언맨이 되어 그 치열했던 삶을 끝내게 되는군요.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가르드의 왕 토르가 태어나면서부터 강요돼 왔던 자신의 업을 내려놓고 이 자유로운 영혼들과의 삶을 택하게 되며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로서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스티브가 자신들로 인해 어지럽혀진 시간들을 정리하고 그곳에 남아 패기와 함께하는 소박한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치열했던 삶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5년 전 생명체의 반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그 믿을 수 없던 분립 사건을 세상은 잘 받아들이고 견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버린 어벤져스, 아이언맨의 후광을 이어받는 일은 16 피터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피터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MJ, 유럽으로 향하는 이번 여행에서 그녀에게 고백할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바쁩니다. 여기서 사는 이 블랙 달리아 목걸이를 파리에 가서 완벽한 순간에 건넬 계획이거든요. 그러나 이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인의 공격에 이어 함께 등장한 미스테리오, 멕시코에서 이미 이 바위덩이를 상대했던 백과 함께 모로코까지 처리하고 등장한 닉 퓨리는 말합니다. 이 남자의 지구, 그의 멀티버스를 멸망시킨 이 4개의 엘리멘탈 중 3개는 이미 제거되었지만 마지막 남은 불을 상대할 때에는 너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피터의 목적지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지막 엘레멘탈에 등장할 프라하로 향하게 되는데요. 닉 퓨리에게서 넘겨받은 토니의 최첨단 AR 안경 이디스를 통해 피터는 친구들을 이 오페라 하우스로 향하게 한 뒤 정체를 숨길 새로운 슈트를 챙겨 입고 불꽃 축제가 한창인 이곳에서 금속을 먹으며 점점 더 강력해져가는 엘리멘탈을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친 레드가 여친 베티에게 끌려나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터는 결국 그들에게 묶여버리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가며 그 엘리멘탈을 파괴해내는 진짜 영웅을
피터는 목격하게 되는군요. 그러면 결국 토니가 넘긴 이 이디스의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는 자는 MJ 곁에 브래드를 실수로 죽일 뻔했던 실수투성이의 자신보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이 완벽한 남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피터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정확히 백이 원했던 바였고요. 지금까지 엘레멘탈 사건들은 모두 과거 토니의 밑에서 떨궈져 나온 백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어낸 홀로그램, 허상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MJ를 향한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은 이미 무너졌음을 깨달은 피터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해 보였던 관심은 자신이 스파이더맨이라 의심했기 때문이었던 거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짐을 던져버리기 위해 자신이 저질렀던 한없이 멍청했던 선택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디스까지 손에 넣은 백은 닉을 찾아 독일로 향하게 될 피터의 동선을 손쉽게 파악하고요. 숨 쉴 틈 없는 가짜들을 피터에게 쏟아 넣음으로써 이 소년의 실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군요. 그럼 결국 미스테리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신의 친구들까지 말해버린 피터는 네덜란드에서 깨어나 자신을 찾아온 해피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엉망진창인 건 토니가 너보다 못하지 않았을 거라며 그렇기에 너를 더 믿었던 거라는 해피의 말에 피터는 다시 일어서게 되죠. 이미 백은 런던의 타워브리지에 피터의 친구들을 가둬놓고 지구의 핵을 빨아들인 최강의 엘레멘탈을 창조해냈습니다. 미스테리오를 인류를 구한 영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디스를 이용해 더 강력해진 그의 허상을 도착한 스파이더맨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닉이 진짜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해피는 스트리밍이 한창이던 플래시를 찾아내 피터의 친구들을 대피시키는군요. 하지만 백의 조종을 따르는 이디스의 힘은 그런 개개인의 힘들을 압도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길은 나온다는 걸. 숙모가 항상 놀려댔던 피터 찌리릿은 이 수많은 가짜 속에서도 진짜를 찾아낼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걸 이제 피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디스의 권한을 되찾을 수 있게 된 피터는 파리에서의 완벽한 순간 따위는 없어도 자신이 MJ를 좋아해왔다는 진심을 전할 수 있게 되는군요. 네,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겐 인류를 구한 자신을 죽인 악당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바로 피터 파커라는 미스테리오의 그럴듯한 유언이 더 완벽해 보이는 법이죠. 이 쉐입시프터 탈로스가 닉 퓨리일 거라고 우리가 단단히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